그럼 이제 독자 문제로 바로 또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계속해서 이 독자와의 관계 문제가 나섰거든요. 물론 이제 독자라 그러면 이제 책이나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에만 국한된 이야기입니다만 결국엔 이들을 소비자로 부를 것이냐 또는 뭐 매체 수용자로 부를 것이냐 정치적 주체로서의 시민으로 부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더 상당히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라고 하는 대화의 상대자겠죠. 이 대화의 상대자를 언론이 어떻게 응시하고 있었던가라는 문제, 아까 김민성 팀장님도 그 부분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계속해서 한번 말씀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일요일 이 프로그램이 이제 저널리즘 위크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만약에 앞에 계셔서 저희 하시는 얘기를 듣는다고 하시면 어떤 질문을 하실까 혹시 상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신뢰와 독자를 잃으셨다고 하는데 그럼 뭘 얻으셨어요? 같은 어떤 신뢰, 그러니까 왜 그거를 잃으면서 뭘 얻으셨어요? 같은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저희가 뭐 알고 있다시피 저널리즘 자체가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태동했고 시민들에게 좋은 정보와 시민들이 쓰러지기보다는 시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어떤 뭐 위로, 공감들을 드리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저희가 신뢰를 잃는 동안, 독자를 잃는 동안 시민 신뢰와 시민 독자를 잃은 반면에 다른 신뢰와 다른 독자를 얻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먹고 사니즘이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왜냐하면 뭐 언론사도 역시 물론 뭐 몇 군데의 공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제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정기 간행물 숫자를 조사해 보니 2633개인가까지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언론사 혹은 미디어들이 뭐 독자 중심의 뭘 하시는가 거기에서 일단 시민들께 참 드릴 말씀이 일단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다시 신뢰와 뭐 독자를 분들을 다시 저희들께로 찾아오는 방법은 반대로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어떤 환원 과정이어야 할 거라고 봐요. 재건축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신뢰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계속 뭐 예를 들면 시민 독자 얘기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디지털이라는 키워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저널리즘이 예전에 페이퍼 저널리즘이나 전파 저널리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트랜스포메이션을 더 집중해서 얘기하는 시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세대들, 그러니까 이 모바일 폰을 쓰는 모든 세대들, 뭐 어르신도 쓰시고 모든 세대가 쓰시는 분들은 이게 확장의 개념이고 하이퍼링크의 개념이고 여기에서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유튜브에서 라이브가 진행될 때도 당연히 옆에 댓글이 올라오는 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건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널리즘에서 지금 언론판에서 지면 혹은 전파, 전통적인 레거시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에 부합하지 않는 거거든요. 독자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내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반론을 할 수 없고 비판을 할 수 없는 이 플랫폼들이 이렇게 커다란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지? 도대체 이 사람에게 이게 잘못됐다고 무엇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기사 하단에 적혀 있는 이메일 외에는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메일로 내가 뭐라고 써주면 답이라도 줄까? 그러니까 독자들과의 소통하는 디지털적인 그런 애티튜드 그런 마인드조차도 아직 세팅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자체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적인 마인드에서 신뢰 붕괴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산업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디지털적으로 맞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실험하고 도전하지만 좌절을 많이 경험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독자와의 컨텐츠적인 무언가라기보다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방식, 그런 태도, 형식들이 디지털화되지 전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전히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네. 이미 이제 환경은 명백히 디지털적으로 됐는데 사실 디지털적 태도, 디지털적 소통 이게 사실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언론들이 이제 디지털화를 그리고 디지털 퍼스트를 많이 얘기할 때 솔직히 이제 뭐 롱폼이냐 숏폼이냐 이런 식의 기사의 내용과 형식, 디지털적 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 실제 독자들과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외로 되게 많이 생각을 안 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얘네들은 아직도 영향력이 있지라는 그런 갭에서 느껴지는 독자들의 좌절감, 배반감, 그리고 내 영향력이 왜 투영이 안 되지? 이런 식의 생각들 많이 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알기로도 이재상 기자님이나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우리 김 팀장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도 같이 했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성 매체에서 가장 디지털적 태도와 그다음에 디지털적 소통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해왔던 분들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그 경험도 좀 같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김 팀장님, 김양수 팀장님 어떠세요? 아, 네. 저는 이제 디지털 팀장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제이는 정준현 선생님이 제일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시청자들하고 가장 근접한 거리에 어떻게 보면은 바로 여기 시청자랑 나랑 보더라인이 있으면 이게 경계가 없이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제이예요. 저희 제이 라이브를 매주 할 때마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막 눈앞에서 막 수백 개씩 수천 개씩 올라오거든요. 대부분 막 갓준이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하시던데 그런 내용 말고도 시청자들이 정말 되게 뼈를 때리는 질문들, 우리가 왜 조국 보도를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왜 사안을 이렇게밖에 못 봅니까? 9시 뉴스는 이 아이템을 왜 이렇게 하죠? 라는 것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기사의 취재 방식이나 맥락을 엮어냄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들을 저희는 아주 맞닿아서 매일매일 저희 카페든 유튜브든 아니면 여러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인터랙션을 하거나 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보도본부에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아마 듣동라도 듣기로는 굉장히 이제 저희랑 타겟 시청층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비슷한 형태로 시청자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아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시청자 아니면은 독자, 우리가 언론 소비자라고, 언론 소비자 혹은 언론 수용자라고 이거를 부른다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사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저는 재개발 얘기 나왔을 때 사실 전자상가를 생각했었거든요. 전자상가가 처음에 생겼을 때 되게 팬시하고 엄청나게 막 고급진 물건들을 막 많이 팔았었어요. 이게 레거시 미디어가 막 되게 잘 나갔을 때 현장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옆에 막 밀리오레 같은 것도 생기고 새로운 건물들이 막 생겨나면서 되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비슷한 물건들이 단가가 점점점 기술 발전으로 떨어지는데 누군가는 계속 비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비싼데 사실 같은 물건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거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되게 또 허접하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전자상가라는 구획에 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언론 소비자들이 언론을 버려나가는 과정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 언론 소비자들이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유튜브를 하고 뭐 빨간 아재든 아니면 가로세로 연구소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도대체 뭐가 양질의 물건이었지라는 거를 사람들이 헷갈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혼재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끝나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에 옛날에는 애플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떡하죠? 애플은 백화점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백화점에 들어가면 내가 걔들이랑 하나로 섞여가지고 별로 나의 브랜딩이 되지도 않고 나는 그거보다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데나 가 있어도 사람들은 날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하는 건 뭐죠? 팝업 스토어를 만들어요. 그냥 가로수길이나 이런 데 팝업 스토어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독자들을 혹은 언론 시청자들을 찾아오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애플이나 뭐 나이키나 이런 것처럼 독보적인 상품을 팔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트렌디하게 제공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를 차라리 만들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다 밀어버리고. 그래서 재개발과 독자 아니면 언론 수용자, 재개발을 해야만이 수용자가 돌아오고 이 사람들이 삼삼오오 떠들 수 있는 공론장도 생기고 이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뭐 말씀하셔가지고 예전 기억도 막 나고 그러는데 사실 앞에서 칭찬만 하지 않잖아요. 예, 엄청난 욕들이 쏟아질 때 있고 그때 표정 관리하는 게 키거든요. 예, 표정 관리 잘하면서 그때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이후에 관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요소인 것 같은데 그거를 사실 대면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근데 이시상 기자님도 사실 그 비슷한 일들을 하면서 네. 사실은 대면을 많이 해왔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 얘기를 그러니까 기자이자 제작자이면서 제가 느꼈던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10년 차 이전에는 기존 취재처 주로 국회나 정치부에 오래 있었는데 그때 생각했을 때 이제 김유성 선배가 초등학생도 소통을 해야 하는 건 안다라고 했지만 그 당시 제가 생각했을 때 기자의 역할은 취재원에게 가장 가까이 가서 가장 빨리 취재를 해서 빨리 써서 던진다. 여기까지가 나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배웠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독자의 피드백은 잘 눈여겨보지 않았었거든요. 솔직히 취재하면서 너무 바쁘기도 했고 그때 제 마음속에 독자라고 생각하면 정확히 얼굴이 그려지지 않은 뭔가 까만 얼굴에 뭔가 나쁜 말을 쓰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잘 모르겠는 누군가가 날 잘 모르니까 내 맥락을 잘 몰라서 이걸 잘 몰라서 욕을 하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듣동라를 제작하고 정말 24시간 열어놓고 피드백을 계속 받고 소통하고 그리고 직접 계속 만나거든요. 근데 제작자이자 기자로서 이 경험이 되게 소중하다는 걸 같이 현장 분들에게도 동료 분들에게도 공유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신뢰관계가 쌓이고 이 사람들이 하는 피드백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컨텐츠를 제작하면서도 그 까만 사람을 생각하면서 움츠러들었던 거랑 달리 내가 더 책임감을 갖게 되고 나도 더 안장감을 갖게 되고 내가 만드는 콘텐츠가 누가 듣고 있는지를 얼굴을 알면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주는 안정감, 무게감, 책임감, 신뢰감이 엄청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가 결코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과 제작자에게도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일 수 있겠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 우리가 매스미디어 또는 대중매체 시대는 끝이 났다라는 말을 관습적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아마 이제 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그걸 실제로 느끼는 것 같아요. 매스라고 하는 게 익명의 그냥 덩어리들인데 그냥 시청률이라는 걸로 표현됐던 분들이고 구독률이라는 걸로 표현됐던 분들인데 이들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대접할 것이냐라는 문제 가지고 굉장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널리즘 학자들이나 언론학자들 또 고민하죠. 그러니까 이런 소비자로 된 것 같은 그리고 심지어는 블랙 컨슈머로 똘똘 뭉쳐서 다니는 것 같은 분들을 시민 독재 내지 대중 독재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학자로서 이상희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진짜 어려운 질문만 하셔서 점점 더 노잼이 되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데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역사 속에서 보자면 한국 언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독자에 대한 그런 형상이 크게 한 3가지 정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이후에 한 80년대까지는 계몽 대상으로서의 그런 형상이 좀 지배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80년대, 90년대에는 언론 기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언론 시장이 팽창하면서 특히 80년대 말 이후에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시장 소비자로서의 형상이 되게 중요하게 떠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90년대 말 2000년대부터는 그 소비자 또는 독자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되면서 그래서 언론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언론에 또 때로는 저항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실질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그런 입장에까지 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시민 권력 으로서의 독자 형상이 2000년대 이후부터는 자리 잡았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3가지 형상이 모든 언론사들 그리고 모든 언론인들이 다 나름대로 일정하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의식하고 어떤 뉴스 보도를 하고 또 컨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그렇게까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또 여러 언론학자들의 지적이기도 하고 실제 이런 어떤 말할 수 있게 된 시민들이 그럼 어떤 말을 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적절한 이른바 언론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시사인에서 조사한 그 언론 신뢰도 조사 관련한 그 결과를 보고 제가 사실 좀 놀랐는데요. 신뢰하는 언론 매체 1위가 유튜브, 2위가 네이버, 3위가 KBS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10위 안에 이제 유일하게 신문 매체로는 조선일보가 들었는데 조선일보는 이제 가장 불신하는 언론 매체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로 어떤 조선일보의 고정적인 독자층을 확인해 주는 이상의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언론 매체의 역할이나 어떤 그 안에서의 시민의 위치가 크게 변화했다는 사실을 이런 유튜브를 언론으로 인식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유튜브를 신뢰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에서도 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게 제가 아까 이지상 기자님께서 이 올드 미디어지 왜 레거시 미디어냐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레거시라는 말에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조선 동아부터 시작하면 100년 정도의 언론 제도를 꾸준히 가져왔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 공론장을 활성화시켜 왔던 건데 이 유산이 과연 그렇게 쉽게 뭐 시장의 논리건 아니면 뉴미디어 발전의 논리에 의해서 거부당하거나 폐기될 수 있는 유산이냐. 제가 아까 그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이 맞지 않겠냐고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인데요. 제대로 된 언론을 생산하고 또 그런 어떤 보도나 뉴스 컨텐츠의 품질을 높이는 일 이거를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 그동안 가지고 온 노하우나 전통이나 또는 그런 훈련 방식들을 계속 연장해 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아까 뭐 단순한 이야기지만 정말 기본이 되는 뉴스 품질의 확보부터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다. 그게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고 또 독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마침 저희가 또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이 질문을 막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하나 받고 가려고 하는데요. 팝업 스토어들이 백화점과는 다른 매력을 준다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러면 백화점을 재건축해야 되는 건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백화점을 재건축한다니 뭘까? 백화점에서 벗어나야 될까? 백화점을 새로 예쁘게 만들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김양수 팀장님께 이건 답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네, 저는 백화점이 우리가 백화점이라는 막 팬시한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렇지 사실 전자상가랑 백화점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냥 여러 가지 종류의 물건을 모아놓고 파는 거예요. 하나는 인테리어가 좋고 화장실이 좋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뭐 인테리어나 화장실이나 뭐 이런 엘리베이터나 뭐 향기 같은 거, 내리기 좋은 향기 이런 게 없을 뿐이기 때문에 지금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있는 곳이 스스로를 아마 백화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백화점에 있어라고 생각할 건데 저는 이미 거긴 전자상가예요. 더 이상 롯데백화점이 아니라 현대백화점이 아니라 전자상가에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레거시 미디어가 그래도 잘해야 된다. 레거시 미디어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저희 사장님이 들으시면 되게 깜짝 놀라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듣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레거시 미디어가 우리가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잖아요. 나쁜 일, 더러운 일, 그 다음에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은 외주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싼 값에 막 해요. 그래서 돈을 벌죠. 근데 레거시 미디어가 하고 있는 짓들이 뭐냐면 바로 나쁜 보도의 외주화예요. 조선일보에서 조선닷컴, 그 다음에 중앙일보에서 조인스, 한경에서 한경닷컴, 닷컴 회사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외주화 시켰잖아요. 나쁜 보도들 계속 더 잘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너무 잘하니까 다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다 따라가다 보니까 이미 조선일보, 뭐 이제 MBC, SBS, 중앙일보가 들어있는 건물은 이제 백화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밀어야죠. 안 듣고 계시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 언론사들이 백화점을 자처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포털이라는 백화점 안에 또는 전자상가 안에 입점한 167 뭐 이런 거 번호를 달고 있는 그런 어떤 상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밀어버려야 된다는 굉장히 과격한 언사를 우리 기성미디어의 핵심 중에 한 분이 하고 계십니다.